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혜순 할머니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할머니에겐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할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곁에는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병치레가 잦았던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과 함께 밭일을 나가며 저는 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잘 키우겠다. 그렇게 버텨내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 이제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고 손마디가 굳어버린 저에게 남은 건 남편과 함께 모아온 작은 집과 밭,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뛰어놀던 손주의 웃음소리뿐이었지요. 아들은 늘 저를 걱정해 주곤 했습니다. 엄마 힘드시면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저랑 아내가 있으니까 편히 사세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아, 이제는 나도 노후를 의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 한켠이 놓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슬쩍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문서 같은 건 어디 두셨어요? 요즘 도둑도 많고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집문서라니 그것은 제 인생이자 남편과의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잘 챙긴다. 괜히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밥상 머리에 앉아 김치를 집어들면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더군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재산 같은 건 우리에게 맡기셔야죠. 저희도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든데 어머니가 혼자 고집만 부리시면 곤란해요. 그 말은 제 귀에 이제 당신은 쓸모없다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목구멍이 막혀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숨겨둔 집문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그러나 그 속에는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논두렁을 걸으며 손에 흙을 묻히고 한 푼 두 푼 모아 찍었던 도장. 그 서류를 가만히 쓰다듬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띄었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단호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미리 제 이름으로 정리해 두는 게 어때요? 엄마는 편히 사시게.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결국 아들의 입에서 나오고야 만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정말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니? 내 아버지랑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지켰는지 알잖아. 손이 다 갈라지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물 기르다 씻으며 살아온 세월이야. 그 집문서만큼은 내 손에서 못 놓는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뭐 잘못하겠어요? 진심으로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맡기세요. 엄마는 이제 편히 사셔야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정말 아들이 날 위하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의 말에 휘둘려 제 재산을 탐하는 걸까?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믿어야지 하는 목소리와 이미 내 것을 노리고 있다. 눈 똑바로 떠라 하는 목소리. 저는 그날 밤 집문서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종이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고 아들의 마음은 점점 제 곁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곧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폭풍이 되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묘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웃음을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깔려 있었고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 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말끝마다 저희가 다 챙긴다는 말이 붙었지요. 처음엔 배려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한테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결국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순간 제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겉으론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당신만 힘들어진다. 그런 뜻이었겠지요. 며느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싹싹하고 정겨운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턴가 제 눈치를 보지 않고 대놓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밥상 머리에서도 차를 끓여 마시는 순간에도 심지어 손주 앞에서도요. 하루는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장난을 치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이제 집은 우리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아마도 며느리가 귀띔을 한 것이겠지요. 아이는 무심코 내뱉었겠지만 제게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잘못 들은 거야. 이 집은 아직 할머니 거야. 우리 모두 같이 사는 집이지. 하지만 그 말이 제 입을 떠나자마자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니까 자꾸 그러시는데요. 솔직히 집문서 맡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혼자 다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속으로 부르르 떨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고 손발 멀쩡하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쓴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수가 시작되었다는 걸.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야겠어. 집이랑 예금 그냥 내 명의로 해두자. 그래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국 아들이 며느리의 손에 끌려 이 길로 들어서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들을 저렇게 키운 게 내 탓인가 봐.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이 집을 내가 끝내 못 지킬 것 같아.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직은 내 손에 있으니까. 저는 집 문서를 품에 안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 설사 아들이라 해도 내 인생까지 내줄 순 없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고 며느리의 속삭임은 점점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칼날은 곧 저를 향해 깊숙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던 날들, 제 마음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 안 서랍 깊숙한 곳에 집 문서를 넣어 두었는데 매일 밤마다 꺼내어 확인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종이가 제 목숨줄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차를 따라 두고 앉아 있었지요. 분위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버티세요. 이건 결국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집 문서, 통장 다 제 이름으로 옮겨두면 마음 편하실 거잖아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서 대꾸 한마디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겨우 짜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맞니?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결국 다 우리 몫이 될 건데 그 과정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괜히 이웃들한테 창피 당하지 말고 지금 정리하세요.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돌아가시면이라니. 아직 살아있는 저를 두고 눈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분노의 치를 떨며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죽어야만 내 것 된다고 생각하니? 아직 나는 멀쩡히 살아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질끈 감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국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그날 이후 집안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도 제 밥그릇은 구석에 놓이기 일쑤였고 손주도 눈치가 변해갔습니다. 아이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아빠 말 안 들어요? 아빠가 화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그림자가 이제 손주까지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와 방에 들어가 보니 서랍이 열려 있었고 제가 감춰두었던 집 문서가 SP 자리에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방안을 뒤지고 옷장과 이불장까지 헤집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손에는 익숙한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찾으세요.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 문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결정이에요. 저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내 전부라고. 제 눈앞에서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팔을 놓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 손은 허공을 더듬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저는 벽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구나. 이제 정말 내가 더는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숨 쉬는 한 빼앗긴 것도 되찾을 수 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 그리고 너 내 아들. 내가 어떻게든 이 싸움을 버텨내고 끝까지 지켜낼 거다. 집 문서가 며느리 손에 넘어간 뒤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라 불리며 존중을 받던 자리가 이제는 마치 짐처럼 취급되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 머리에서 그것은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저녁 며느리는 제 앞에 차려진 밥상을 툭 밀어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좀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저희도 바쁘고 힘들어서 더는 일일이 못 챙겨 드려요. 그 말투에는 전혀 예의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 내뱉는 말이었지요.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끓어올랐지만 손주 눈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집도 이제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힘들게 만드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한테 집 준다고 내가 편해지니?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내 눈앞에서 남편과 함께 지켜온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현실 좀 보세요. 다 지나간 세월 붙잡고 계셔서 뭐합니까? 이제는 저희 세대가 알아서 할 차례예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낸 세월을 지나간 것이라고 그저 치워야 할 짐처럼 말하다니. 그 순간 제 눈앞의 밥상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삼키며 밥그릇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자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굴욕을 당해야 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아들은 내 피와 살이고 며느리는 내 아들을 사랑해 함께 살겠다고 들어온 여자인데 왜 그들이 내 등을 돌려 이렇게까지 나를 내모는 걸까요?
며칠 후 더 큰 굴욕이 찾아왔습니다. 친척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사돈댁에서 누군가 잠시 들른다기에 상을 차려 맞이했는데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이 집이요, 이제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앞으로는 제가 관리하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려 했지만 아들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좀 편히 지내시려는 거예요. 저희한테 맡기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표정과 아들의 담담한 거짓말이 합쳐져 제 입술은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애써 웃으며 잘됐네요라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저 집도 결국 하는 기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아들의 무심한 태도가 평생 쌓아온 제 자존심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나는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일 뿐이구나. 그러나 눈물이 마른 뒤 제 안에서 또 다른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아직 나는 숨 쉬고 있다. 아직은 내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 저는 거울 속 주름진 제 얼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더 늙기 전에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다. 그날 친척들 앞에서 굴욕을 당한 이후 제 마음은 깊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심지어는 손주의 방 앞에서도 저는 낯선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청소 좀 하셔야겠어요. 집이 좁은데 짐이 너무 많아요. 저희도 애 키우면서 답답해 죽겠거든요. 그 말투는 짐이 곧 저라는 걸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내 물건은 다 추억이다. 내 아버지랑 같이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다.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추억이요? 그런 거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다 쓸모없는 건데. 어머니, 그런 거 다 정리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제 물건까지 마음대로 치우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이 퇴근해 들어오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이제 방 하나 비워 주셔야겠어. 애도 크고 집이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 방을 손주 방으로 쓰는 게 맞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방을 내주라니요? 평생을 살며 제 몸과 마음을 지탱해온 공간을 손주를 핑계 삼아 빼앗으려 한다니.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내가 이 집에서 어디로 가란 말이냐?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우리한테 맡겼으니 이제 우리 방식대로 사는 게 맞잖아요. 엄마는 그냥 거실에 작은 침대 두고 주무시면 돼요.
솔직히 혼자 방 차지하는 게 사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방을 빼앗아 거실 구석으로 밀어내려는 그들의 계획. 이제는 제가 집안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정리해야 돼. 저러다 우리 발목만 잡아.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계신 게 이제는 부담이야. 나도 알아. 근데 당장 내칠 순 없잖아. 조금씩 밀어내는 수밖에.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내 피부치가 결국 나를 짐처럼 취급하는구나. 며칠 후 결국 제 방은 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옷가지와 이불을 함부로 봉지에 담아 거실로 옮겨 놓았고 아들은 묵묵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 방이다.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자리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애 방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저기 거실 한쪽 쓰시면 돼요. 솔직히 이게 어디예요? 다른 집 같았으면 진작 요양원 보내드렸을걸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 멀쩡히 살아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벌써 버려질 처지라니. 그날 밤 좁은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에 몸을 누이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난 거나 다름없구나. 하지만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밀려나도 좋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다. 끝까지 버텨내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 거실 한 구석, 작은 침대에서 보내는 밤은 유난히 길고 쓸쓸했습니다. 방에서 쫓겨난 뒤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은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솔직히 이젠 안 되겠어. 어머니 계속 모시다간 우리 생활 다 망가져.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눈치 주고 집안 공기도 무거워지고. 차라리 요양원 알아보자. 그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요양원? 아직 스스로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옷도 입을 수 있는 저를 벌써 요양원이라니요. 아들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눈치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계시면 우리의 교육에도 안 좋아. 애가 어머니 불쌍하다고 자꾸 눈치 보잖아. 요양원에 모셔두면 우리도 편하고 애도 안정되지 않겠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손주 앞에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한 게 바로 저였던 겁니다. 제 존재가 손주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너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니? 내가 아직 팔, 다리 멀쩡하고 스스로 밥도 해먹을 수 있는데 벌써 나를 버리겠다는 거니?
아들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쉽지 않아. 근데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솔직히 며느리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더 편하실 수도 있고.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제 삶의 무게를 이렇게 가볍게 내치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곳만은 아니에요. 좋은 곳 찾아보면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또래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니 덜 외로우실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속내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저를 밀어내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집에서 나가진 않는다. 내 아버지 영정이 있는 집이다. 내가 왜 요양원으로 가야 하니? 하지만 제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입술 끝을 올리며 비웃음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며느리는 요양원 브로셔를 제 방 안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닌 손주 방 책상 위에 슬쩍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엔 노년의 행복, 편안한 여생 같은 문구가 화려하게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엔 그것이 곧 버려짐의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이라니 편안하다니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나를 버리려는 게 무슨 행복이냐.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더욱 깊이 다짐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요양원에 끌려가기 전에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를 짐처럼 버리려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말겠다. 요양원 이야기가 오고 간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나 오늘 당장 차에 실려 요양원으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밥상 앞에서도 내 젓가락을 치우며 그들이 다시 그 말 꺼내는 건 아닐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들이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그날은 며느리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차를 내어오던 며느리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 좀 알아보고 있어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요. 그 순간 제 귀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이라도 하듯씩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또래분들도 많으셔서 친구도 사귀실 수 있대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님 모시는 집 거의 없잖아요. 이웃 아주머니들의 눈길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아이고 저 집도 결국 하는 기색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시선이 제 얼굴을 활활 태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부들부들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아직 괜찮아. 스스로 걸을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곧장 말을 자르며 제 말을 눌러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본인은 괜찮다고 하셔도
저희 입장에선 걱정이 많아요. 솔직히 저희도 아이 키우고 살림 챙기느라 너무 벅차요. 어머니까지 챙기려니 저희 생활이 다 무너져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 생활을 무너뜨린다고? 내가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사는 게 왜 너희한테 짐이 되느냐? 하지만 제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서러웠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한마디쯤은 저를 감싸줄 거라 믿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간 뒤 저는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사람들 앞에서 요양원 보낸다고 말하니? 내가 그렇게 창피하게 살아야 하냐? 그러자 며느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창피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제는 받아들이셔야죠. 저희도 더는 감당 못해요. 요양원 보내드리는 게 다 어머니 위해서예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제 아들과 가정을 꾸리겠다고 들어온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제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내몰려는 낯선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지켜온 집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까지 당하며 결국 요양원에 갇혀 살아야 하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뒤 제 안에서 다시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다. 내가 저들의 뜻대로 되게 두진 않겠다. 끝까지 버티겠다. 내가 무너지면 남편의 이름도 내가 살아온 세월도 다 사라지고 말 거다.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을 짓밟은 뒤 며칠은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날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꼭 필요한 절차야.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 그가 내민 것은 낯선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위쪽에는 굵은 글씨로 입소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냐? 나보고 여기에 서명하라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애써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 아픈 것도 아닌데 억지로 모시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돌봐주시면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마음이 놓이고.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포장된 칼날 같았습니다. 저를 짐에서 편안하게 돌봄받아야 할 노인으로 바꿔 표현했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것. 저는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아직 내 손으로 밥해 먹을 수 있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그때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저희도 사람인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애도 신경 써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챙기려니 도저히 못 버텨요.
이건 다 어머니 위해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내미는 볼펜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저들의 짐인가? 내가 살았던 세월, 내가 키운 아들, 내가 흘린 눈물이 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건 내 집이고 내 삶이다. 서류 한 장으로 내 존재를 지울 수는 없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도장 찍지 않는다.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면 내 두 발로 직접 끌고 가라.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내 손으로 도장 안 찍는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손에 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떠올리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무거운 침묵, 그리고 책상 위에 놓였던 도장. 하지만 끝내 제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지 않는 한 저들의 계획은 완성되지 못한다. 나는 끝까지 버틴다. 아무리 구석으로 몰아붙여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끝내 도장을 찍지 않자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러섰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저를 몰아내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낯선 기척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제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한복, 돌아가신 남편의 길마다 꼭 입던 검은 옷, 손주 태어났을 때 입고 갔던 그 원피스까지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상자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내 옷을 치운 거야? 제가 외치자 며느리가 태연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짐 좀 미리 챙겨두는 거예요. 갑자기 가시게 되면 정신 없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낫죠. 그녀의 말은 배려라는 옷을 입었지만 제게는 살벌한 협박이었습니다. 너는 곧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옷까지 사이사이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옷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건 내 옷이다. 내가 입을 거다. 누가 허락 없이 치우래. 그러자 며느리는 냉소를 지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봐요. 내가 뭐 하나만 건드려도 이래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결국 이 집도 다 어머니 것 때문에 얽혀 있잖아요. 빨리 정리해야 해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저 제 손에서 옷을 빼앗듯 다시 상자에 넣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제 서랍까지 열었습니다. 오래된 은수저 세트, 제가 아껴두었던 금반지 하나, 그리고 손주 대학 갈 때 쓰라며 조금씩 모아둔 돈 봉투까지.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다 정리해야죠. 어머니 혼자 두면 잃어버리시잖아요. 저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물건을 뒤지니?
이건 다 내가 평생 아껴 모은 거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젓고 아들은 제 팔을 붙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해요. 그 말이 더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정리한다. 그 단어가 제 삶을 짐짝처럼 치워버린다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저는 몰래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 제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안경, 신혼 때 썼던 박공기, 제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짐이 아니야. 너희가 정리할 대상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뇌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며느리의 손길이 제 방으로 들어올 것이고 아들은 다시 침묵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제 짐이 집 밖으로 내던져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날 아침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공사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제 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 가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제가 애지중지 쓰던 장로, 제 손때 묻은 화장대, 남편 사진이 걸려 있던 벽,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가 소리치자 아들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방 좀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요양원 들어가실 건데 미리 공간을 써야죠. 아이 방도 필요하고요.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 방을 정리한다니?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내 방을 치우냐고.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긴 내 방이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가 이 방에서 살았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내가 이 방 지키며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무슨 권리로 이 방을 치우냐?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 좀 보세요. 이제 어차피 오래 안 쓰실 방이에요. 괜히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 같았습니다. 오래 안 쓰실 방. 그 말은 곧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저주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박스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여기다 넣어뒀어요. 이따 저쪽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돼요. 저는 그 박스를 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박스 안엔 내 옷가지 몇 벌 낡은 수첩,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제 삶이 고작 박스 하나로 줄어든 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작은 방으로 내몰렸습니다. 집 한구석,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방. 딱 창고 같은 그곳이 이제 제 방이 되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앉아 있자니 가슴이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벽에는 못 하나 박히지 않았고 바닥에는 차가운 냄새가 돌았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에서 쫓겨난 듯 살아있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남편 세상 떠난 후에도 혼자 애 키우며 이 집을 지켰는데 결국 나는 방 한 칸조차 내 맘대로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속에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가 원한 거냐? 나를 구석에 몰아넣고 재산까지 빼앗아가겠다는 거지. 하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사라지지 않는다. 끝까지 버티겠다. 작은 방으로 옮겨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좁은 방은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창문은 반쯤 고장나 열리지 않았고 햇빛은 겨우 손바닥만큼만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서늘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 창문 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집에서 쫓겨나듯 살아야 하나? 식사 시간에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밥상을 차렸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부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저는 겨우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를 받으며 느껴지는 모멸감. 밥을 삼킬 때마다 속이 막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와도 제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걸 들을 뿐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혹했습니다. 아들이 날 피한다. 이제 그는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밤 문틈 사이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여보, 이제 더 미룰 수 없어요. 집 문서 정리해야죠. 어머니한테 미리 서명 받아두면 나중에 일이 훨씬 쉬워져요.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걸 엄마가 쉽게 해줄까? 이미 몇 번 거부했잖아. 그러니까 더 강하게 나가야죠. 계속 방에 두고 압박하면 결국 도장 찍을 거예요. 어머니도 사람인데 버티다 지칠 테니까. 게다가 작은 방에 계시면 곧 몸도 약해질 거고.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작은 방으로 내몬 거였구나. 그들의 웃음소리와 말끝이 제 귓가를 파고들며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이제 나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끌려가며 나를 서류 하나로 지워버리려 하는구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좋다. 너희가 나를 몰아내려 한다면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내가 쉽게 도장 찍을 줄 아느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만은 안 된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두려움은 엄습했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있으면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제 안에서 또다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내 편은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작은 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조차 흐리멍덩했고 제 마음도 그 빛처럼 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에 서서 입꼬리를 올린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무릎 위엔 낯익은 파란색 서류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문서다. 아들은 서류를 조심스레 펴더니 펜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형식적으로만 정리하면 돼요. 이 집 제 이름으로 해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은행 대출도 받고 애들 교육도 준비할 수 있어요. 엄마 혼자서 들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친절한 듯 들렸지만 제겐 칼날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세요? 지금처럼 노인 이름으로 재산 들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며 뭐며 다 문제돼요. 차라리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다 서로 편한 겁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펜을 밀어냈습니다. 난 못한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거다. 내가 뭔데 이걸 가져가려고 하니. 순간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세 굳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가 엄마 편히 살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장만 찍으면 엄마가 평생 편히 지내실 수 있다고요. 편히? 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방에서 쫓겨나 구석방에 갇힌 내가, 하루 세 끼 눈치 보며 밥 얻어먹는 내가 내 눈에 편히 사는 걸로 보이냐? 내가 말하는 편안함이란 결국 내 걸 다 빼앗고 내가 편해지겠다는 말 아니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혀를 차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간 끌지 마요. 어머니는 결국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뭐가 좋으시겠어요? 차라리 그냥 편하게 맡기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도장은 너희에게 찍어주지 않는다. 내 집은 내가 지켜낸다. 너희가 날 아무리 작은 방에 가둬도 난 끝까지 버티겠다. 아들의 손에 쥐어진 펜이 허공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분노와 당혹, 그리고 어쩌면 잠깐의 미안함까지 스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손길이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러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만 남기고 두 사람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작은 방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가슴 속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나도 더 이상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손으로 이 집을 내줄 순 없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더는 집문서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잠시 안도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름이 서서히 들이오는 것처럼 조용한 나날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엌에 물을 뜨러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 집 맞아요. 조만간 정리될 거예요. 가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류만 확실히 하면 문제 없습니다.
제 손에서 물컵이 덜컥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또 몰래 들으셨어요? 그녀의 말투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우리 집을 판다고 했지?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을 팔아치우려 드느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도장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에요. 서류만 갖추면 금방 정리할 수 있죠. 이 집 제 것이나 다름없어요.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남편과 내가 흘린 땀방울, 평생 모은 돈으로 지켜낸 집이 며느리 입에서 이렇게 가볍게 거래되는구나. 저는 흔들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들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꾸며대도 이 집은 내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세상 모르시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편이에요. 아들 편이고 제 편이지. 어머니 혼자 아무리 소리쳐봤자 소용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한참 동안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셨다면 이런 꼴은 없었을 텐데. 내가 지켜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 그러나 눈물이 다 마른 뒤 제 안에서 다시금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라 해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 저들이 날 짓밟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 손으로, 내 의지로 이 집을 지켜낼 것이다. 며느리의 전화를 들은 뒤로 저는 더욱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도 귀를 곤두세우고 두 사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째 아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예전엔 그나마 눈을 마주치면 멋쩍은 미소라도 보였는데 요즘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눈길의 회피가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 쪽에서 다시 속삭이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거예요? 그냥 어머니 도장 위조해서 처리하면 돼요. 변호사 사무실 가면 그런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돈만 조금 쓰면 되죠.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위조? 내 도장을 위조해서 집을 팔겠다고? 아들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들키면 큰일 나. 큰일이 뭐예요? 어차피 어머니는 눈도 잘 안 보이시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미 서류는 넘어간 뒤일 거예요. 그땐 되돌릴 수 없어요. 여보, 지금이 기회예요. 그녀의 말에 아들이 침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동의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에 귀를 붙인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도장을 위조한다,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안을 몇 번이고 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구나. 내가 살아있는데도 마치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내 이름을, 내 도장을 훔쳐서 내 집을 뺏으려 하다니. 눈물이 솟구쳤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좋다. 너희가 나를 속이고 짓밟으려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더는 순한 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마.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힘까지 다해 너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리라. 저는 그날부터 작은 노트를 꺼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를 들고 다녔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히 적어 두었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증거는 남아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드러난다. 그날은 유난히 밤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곧 제 방 앞에서 멈췄다가 이내 안쪽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후 서류함을 열고 뒤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익은 쇳소리,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제 심장이 콩닥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틈을 통해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레쉬 불빛을 켜고 제 서류함을 마치 도둑처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하나씩 꺼내 펼쳐보고 도장을 찾기 위해 서랍을 다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 눈빛은 탐욕으로 번쩍거렸습니다.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 손길이 내 남편과 나의 피와 땀이 묻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는구나.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고개를 들더니 제 손에 진 손전등 불빛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그녀는 얼버무리며 손에 쥔 서류를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봤다. 내 도장을 훔쳐서 내 집을 팔아넘기려 했지. 내가 사람이냐? 며느리의 표정이 일순간 무너졌다가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 좀 하려던 거예요. 정리? 남의 서류함을 이렇게 도둑처럼 뒤지는 게 정리냐? 내 손에 묻은 건 도둑의 때다. 내가 용서치 않겠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는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고도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그냥 서류 좀 확인한 건데. 내 눈엔 이게 그냥이냐? 내 아내가 내 도장을 훔치려 한 거다. 그런데도 넌 아무렇지 않다는 거냐?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곧 동의라는 걸 저는 그 순간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가누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짐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이다. 이 집에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가진 마지막 힘까지 써서라도 이 집을, 내 존재를 지켜내겠다. 며느리가 내 서류함을 뒤지던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봤고 그들은 그런 저를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은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부엌으로 나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돼. 어머니가 점점 심해져. 자꾸 도둑이라고 몰아붙이고 한상 보듯 하잖아. 이건 그냥 정신 문제야. 그러게. 나도 이제 한계야. 집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어. 어머니를 그냥 병원에 모셔야 하지 않을까? 그들의 대화에 제 손에서 들고 있던 밥그릇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서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세요, 여보. 어머니 또 놀라서 괜히 소리 지르시잖아. 이게 정상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정신 이상은 너희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걸 왜 거짓으로 몰아가느냐. 내가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면 내가 도둑년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아들이 제 어깨를 억지로 붙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고 망상하시면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예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니 결국 나를 쫓아내기 위해 짜맞춘 핑계였구나. 저는 이를 악물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널 키우며 젖을 물리고 손에 물집 잡히며 키운 세월이 얼마인데. 그 보답이 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냐?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도 아시잖아요. 요즘 자꾸 의심하시고 없는 소리 만들어내시고. 이런 건 다 병이죠.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진실조차 거짓으로 뒤집히는구나. 내가 살아있어도 이미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를 도와줘. 저들이 날 미쳤다 하고 병원에 보내려 해. 하지만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 꼭 밝혀내고 말 거야. 내가 끝까지 버텨낼게.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 나를 끌고 나가더니 며느리가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상태가 좀 심각해요. 요즘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내시고 저희를 도둑이라고 몰아붙이세요. 밤마다 서류함을 지키며 못 자고 이웃들한테도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보게 만드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연이 대체 어디까지 거짓을 꾸며댈 셈인가. 그러자 아들까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걱정돼요. 엄마가 요즘 많이 불안정하세요. 밥도 잘 안 드시고 괜히 저희를 공격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전부 제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편한 시선, 차가운 거리감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외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언제 없는 말을 했습니까? 며느리가 내 서류함을 뒤지고 도장을 훔치려 한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지어낸 게 됩니까? 내가 미쳤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한숨을 내쉴 뿐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에이, 저러니까 병원에 모셔야 한다는 거지. 맞아, 나이 드시면 저렇게 변하기도 하더라니까.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그들에게는 제2상 증세를 입증하는 도구로만 보였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끝난 뒤 제 마음속에는 더욱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좋다. 너희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도 괜찮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고 그 순간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내가 직접 끝까지 버텨내서 보여주리라.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 눈과 귀로 확인한 것들을 기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외출을 하고 며느리 혼자 집에 남아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방문을 닫은 채 누워있는 척했지만 귀는 문밖 소리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전화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장님. 도장 위조하는 건 깔끔하게 해주셔야 해요. 날짜도 어머니가 직접 서명한 것처럼 맞춰주시고요. 혹시 문제되면 안 되니까 네, 비용은 제가 드릴게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였다. 내 이름으로, 내 도장으로 내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구나. 저는 몰래 방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도장을 찍을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악마의 얼굴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그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준비됐어. 어머니 도장까지 위조해놨으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야. 아들은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얼굴에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에 귀를 대고 그 침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가 살 길이야. 어머니는 이미 정신 이상 취급받고 있잖아. 아무도 의심 안 해. 오히려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주느라 희생했다고 하겠지. 이제 그만 미련 버려. 며느리의 설득에 아들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배신하는 손으로 내 재산을 넘기려 하는구나. 저는 방 안에서 입술을 깨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쳐 맞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해봐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다 지켜보고 있다. 언젠가 이 손으로 너희의 죄를 밝히리라. 며느리와 아들이 도장을 위조한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차갑게 돌아서거나 일부러 문을 닫고 속닥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그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와 시간, 그들이 오간 대화까지 빼곡히 적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내 무기가 될 테니까. 며칠 뒤 낯선 남자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말쑥한 차림에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조는 튼튼하네요. 위치도 좋고 서류만 문제 없으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이미 동의하셨고 절차상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집이 내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궈낸 집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팔려나간단 말인가. 회의가 끝나고 남자들이 떠난 뒤 아들이 제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을 정리해야 해요. 다른 데로 모실 생각이니까 짐은 간단히 챙겨두세요. 저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인간이냐.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집을 팔아넘길 수가 있어. 내 아내랑 짜고. 도장까지 위조해서 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게 다 내가 할 짓이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함을 열고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은행에서 발급받은 원본 서류, 남편과 함께 쓴 계약서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글씨가 분명히 남아있는 기록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위조한 종이와는 분명히 다른 증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에 그 서류와 수첩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집을 빼앗아가려 한다면 해봐라. 하지만 나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내 손에 쥔 이 증거가 언젠가 너희를 무너뜨릴 칼이 될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끝을 향해 간다. 너희가 나를 파멸시키려 한다면 나도 너희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나의 마지막 숨이 닿는 순간까지. 집 매매 계약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집을 오가며 짐을 정리했고 저는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자. 내 한 방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남겨둔 것이다. 그날 부동산 사무실로 함께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억지로 끌고 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헛소리하면 창피만 당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그 말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져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사무실 안 중개인과 매수인이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준비해온 서류를 당당히 내밀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동의하신 계약서입니다. 오늘 바로 처리하죠.
매수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모아둔 진짜 원본 서류와 일기처럼 적어둔 기록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 서류는 가짜입니다. 제 도장을 위조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진짜 제 서류고 이건 제가 직접 기록해온 증거입니다. 날짜도 내용도 다 맞아떨어집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중개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두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위조가 맞네요.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이상 증세가 있으셔서. 그러나 제가 가방에서 꺼낸 마지막 한 장, 은행 직원이 직접 도장을 확인해 서명해 준 원본 증명서가 그녀의 말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여기 은행에서 공식 발급받은 겁니다. 이제 더는 발뺌 못하겠지?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공중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가운데 저는 남편의 사진을 떠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결국 지켜냈어. 당신과 내가 함께 읽어온 이 집 이렇게 지켜냈어.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집에서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처는 깊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미친 사람으로 몰렸던 기억, 내 자식이 내 등을 돌리던 순간들.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삶의 터전은, 제 마지막 자존심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집 거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고 가족은 여전히 멀리 있지만 저는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버텨낼 겁니다.